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4월 2일로 예정이 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는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한 50%의 관세를 즉각 폐지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로 200%의 주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상호 관세 부과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제는 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완화된 입장을 지금 이 밝힌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만은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나가서 지금 뭐가 어느 쪽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초기에 초강경 일변도 모두에서 다소 완화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불안감을 드러내고 각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어제는 flexibility,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기자가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 요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한 달 유예한 사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관세와 관련해서 이런 유연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일단 기자가 그 질문을 또 던졌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정책을 발표하고 곧이어서 또 이를 거둬들이는 특유의 히트앤런 치고 빠지기 작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훔쳐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가도록 허용한 것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이라고 밝혀온 4월 1일까지는 관세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오늘 아침에는 또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은 그 EU에서 만들어진 와인, 샴페인, 또 브랜디 같은 유럽산 술에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이런 말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오히려 유럽에 대해서 4배 더 많은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반격을 가하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즉각 폐지시키지 않으면 미국도 역시 곧장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나온 모든 종류의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50%보다 4배 많은 200% 관세를 보복적으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의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반발을 했는데요. 우리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프랑스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촉발한 무역 전쟁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나라 자체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 나라마다 상호 관세 협약이 맺어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과의 관세 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어느 정도,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인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제 발표에서 둔화된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연합 EU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EU가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서 4월부터 유럽도 두 단계에 걸쳐서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고려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 들어오는 알코올 중에 와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스카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뭐 와인은 캘리포니아 와인을 마시니까 별 걱정이 없고 네. 스카치를 좋아하는데 스카치는 영국제니까 영국은 유럽연합에 포함 안 돼 있잖아요. 네. 그 관계 없네. 저 같은 경우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네. 프랑스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훨씬 그 인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프랑스 와인에 관세를 매기면 굉장히 불만이 클 것 같고요. 또 프랑스제 꼬냑도 역시 저렴한 가격에 마셔왔는데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유럽산 술 마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맥주는 어떤가요? 맥주는 독일에서 맥주가 많이 수입이 되나요? 하이네켄 들어오죠. 아 그렇군요. 네. 하이네켄 값이 하이네켄이 네덜란드산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네켄 어디입니까? 저 네덜란드. 네덜란드 거니까 예. 그쪽도 들어가겠네요. 아이고. 네. 네. 뭐 여기 거 마시죠 뭐. 아니 후올스 이참에 아예 마시고. 뭐 금주하면서 건강도 유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술 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럴 아마. 겁니다. 네. 바꾸면 바꿨지. 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비롯해서 이 천연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또 상무장관도 이 같은 방침을 또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팍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25%의 관세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른 나라의 철강, 다른 나라의 알루미늄에 의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크고 탄탄한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관세를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알루미늄 철강 외에도 구리도 관세 대상에 추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상무부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구리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무역법을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트닉 장관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까지 만나서 관세 전쟁으로 악화된 두 나라의 그 감정을 좀 낮추자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마크 카니 차기 캐나다 총리가 공식적으로 취임할 때까지 국가 단위 협상을 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러트닉 장관도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양국 경제를 융합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결례가 되는 발언을 또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 발언이 진심이라고 뉴욕타임스인가 LA타임스인가 보던 같은 말도 자꾸 하면은 뭐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뭐 진짜처럼 믿게 된다고 트럼프 네. 대통령과 상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들 캐나다를 상대로 이런 말을 거듭하다 보니까 제3세계 국민들은 정말 캐나다가 미국의 한 주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놓고 월스트리트의 그 전문가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공동 창립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어제 인도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던 슈워츠먼 회장인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계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나라 경제 살리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리고 미국의 재계도 항상 관세 인하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관료적이고 형식주의라는 것이 미국의 성장,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을 했는데 관세 자체의 방향은 물론 옳은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덕이 심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맥주 아까 우리 하이니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유럽 연합에서 브랜드가 붙은 이 맥주들은 다 미국 내에서 지금 여기 공장에서도 제조를 하기 때문에 네네. 뭐 별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하이네켄 같은 거는 전부가 다 수입해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전에는 다 수입을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예. 여기서 만드나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저 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요. 맞아요. 근데 그 멕시코 맥주들은 다 수입해 오죠. 맞아요. 네, 네, 멕시코 맥주들은 맞습니다. 거의가 다 수입해 오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세키스, 모델로 멕시코 글쎄 분들은 말이야. 멕시코산 맥주만 네, 멕시코산. 즐겨 마시고 그렇죠. 또 향이 굉장히 그 강하고 진한 것 같습니다. 어허. 한국 제품이나 미국 맥주에 비해서도 멕시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멕시코 사람이 제일 걸맞는 맥주가 도세키스 그다음에 모델로 이런 멕시코 맥주인데 요새 모델로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미국 맥주보다 많이 나간다 그래요. 보드와이저니 무슨 쿠얼슨이니 이제는 다 옛날 얘기고 요새는 다 모델로 이거 마시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저 미국 분들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완전히 뭐가 다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 캔 맥주 있잖아요. 네. 그 캔은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건가요? 캔은 알루미늄이죠. 그러면 캔 값이 올라가겠네요. 캔 값이 올라가겠죠. 포장재가 그 맥주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맥주 값이 올라가겠네요. 알루미늄 이래저래- 관세가 25% 부과됐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맥주값도 오르네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글로벌 기업들 이 뭐 저 관세에 대한 대응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데 상황 파악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음료 업체들이 백악관을 향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미국 소비재 유통업체들을 대변하는 소비자 브랜드 협회가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원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면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는 펩시콜라 제조회사인 펩시코를 포함해서 코나그라, JM 스모커 같은 식음료 기업이 소속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커피, 귀리, 코코아, 향신료, 열대 과일이 언급됐는데요. 미국 제조업체를 가장 잘 보호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지하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커피협회 회장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커피도 관세 부과 종목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커피에 대한 관세가 미국 사람 4명 가운데 3명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미국 땅에서는 커피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북미의 커피 산업은 멕시코와 남미에서 재배된 커피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공하고 유통하는 식으로 분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 하루 이틀 만에 러시아가 이 휴전 협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트럼프 파워를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맞습니다. 드렸었죠. 하셨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라고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러시아 측은 미국 측의 휴전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일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고 이 방안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외교정책 보좌관이 부정적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오늘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서방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30일간 휴전안에 대해서 이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일시적인 휴식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목표는 국익과 잘 알려진 전쟁 우려를 고려한 장기적인 평화적 해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스스로 정할 것이지 우크라이나 또 미국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휴전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 달 동안 휴전을 하게 되면 다시 부대를 편성하고 힘을 보충해서 똑같은 러시아에 대한 그런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휴전안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빠르면 오늘이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평화안을 내놓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이 푸틴이 특사를 만났네요. 그래서 미국의 특사를 만났는데 휴전은 지지하지만은 논의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휴전안 논의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할 수도 있겠다까지만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호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산불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65%나 되는 대다수 LA 카운티 주민들은 이곳 LA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떠날 계획이 없다. 하지만은 23%는 이주를 생각 중이다라는 LA 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됐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과도한 정치 개입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 로보택시 앞길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라는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주민들이 이번 산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은 그래도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월 산불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겐 물론이고 LA 사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줬죠. 이 산불 연기에 제가 흩날려서 숨 쉬는 게 힘들었었고요. 또 그 밖에 업소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맞아요. 도로가 폐쇄되는 등 여러 혼란이 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 주민 대부분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요. LA를 떠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와 LA 타임스가 이번 주 계속해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산불과 관련한 LA 주민들의 이주 계획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그 조사 결과 알아볼까요? 네, LA 카운티 주민 4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산불로 인해 LA를 떠날 걸 고려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체의 23%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떠나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는 비율은 더 적은데요. 9%. 그러니까 10명 중 1명 미만이었습니다. 과반인 65%는 이주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LA 주민 과반이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주민 57%는 LA 지역의 삶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정착연구소의 마크 디카미오 디렉터는 산불이란 거대한 비극은 LA 카운티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LA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캘리포니아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산불 재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LA 카운티 주민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LA 카운티 주민 10명 중 4명은요, 산불 연기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에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약 6%는 자신이나 가족이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었다고 말했고요. 정신적 피해로 보면 더 그게 컸는데요. 10명 중 3명 거주자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추가로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불안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두드러졌다고요? 네, 이번 조사에선 성별로 나눠서 알아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산불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비율이 여성 37%, 남성 22%
92%로 여성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반대로 산불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도 남성이 10명 가운데 4명꼴, 여성 22%로 남성이 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관해 여성은 종종 가정에서 이제 노인이나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란 점을 들어서 여성들의 부담이 더 크다고 디카미오 디렉터는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자녀가 있는 부모들하고요,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불안 정도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모들은 이번 산불이 났을 때 자녀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네. 부모들은 또 산불 여파로 LA를 떠나는 걸 좀 더 진지하게 그렇게 고려하는 비중이 컸는데요. 산불로 LA를 떠나는 걸 고려하는 가능성에 관해서 부모는 32%였고 자녀가 없는 주민은 20%가 그렇다고 답해서 확실히 부모들이 좀 더 많이 그렇게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이 지역 사회 회복에 대한 확신 수준이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LA 주민들이 산불 피해로부터 회복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 수준은요. 이들이 이주를 생각하는지 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LA의 회복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뭐 조금 있다고 답한 주민들을 보면 이 가운데 44%나 이사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LA 회복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고 답한 주민은 이 이사를 고려하는 비율이 불과 9%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 잘 회복할 것으로 보는 LA 주민은 이사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반면에 회복을 잘 못할 것으로 본 주민은 이사를 좀 더 많이 고려한 겁니다. 네. 네. 혹시 이번 그 설문조사에서요, 정치적인 성향이 좀 영향을 미쳤던가요? 디카미오 디렉터는 그 부분을 짚었는데요. 예. 자신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거나 공화당에 등록된 그런 유권자들의 경우 보다 진보적인 주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해당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 카운티 삶의 질에 만족하느냐 이 질문에서 차이가 꽤 벌어진 건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응답자 3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진보 성향이 강한 응답자는 4명 중 3명꼴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네. 자신의 동네로 좁혀서 질문을 또 해보니까요. 어허. 보수 성향이 강한 거주자 60%가 만족한다고 느꼈고 진보 성향이 강한 거주자 84%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화당원, 보수파,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유권자들이 자신이 사는 곳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지만 네. LA 카운티 전체로 이제 넓혀보면 또 그건 싫어한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디카미오 디렉터는 왜 분석했습니다.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네. 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 이 로보택시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 새로운 사업인 로보택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어제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는데요. 머스크 CEO의 비호감도가 이 테슬라 로보택시 계획을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 올해 6월 텍사스주 오스틴을 시작으로 해서 이곳 캘리포니아주 비롯해 여러 지역들의 로보택시 배치하는 그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머스크 CEO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로보택시 사업 준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네, 실제로 그 잠재적인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가 이 로보택시 반대 여론에 한동안 애를 먹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가 군중의 습격을 받아서 차량이 불타버리는 그런 맞아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번 머스크 CEO를 향한 비호감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슬라도 그런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논평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 CEO의 로보택시 전략이 그가 외면하는 대중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지금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테슬라에 등을 돌렸다라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 정도가 머스크 CEO의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투자자 차량 잠재 구매층이 머스크 CEO를 반대하는 집단과 겹친다는 설명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룸버그는 구글 웨이모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성과를
성과를 거둔 건 지역 사회와 정치에 조심스럽게 참여한 결실이라면서 머스크 CEO의 최근 행보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고 오늘은 도매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그런대로 좀 좋은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고요. 네. 큰 의미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다시 이제 또 하락세를 조금 보여서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그 2%대에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점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이제 매우 긍정적인데요. 네, 네, 네. 두 가지 큰 이슈가 생깁니다. 이걸로 네. 인해서. 첫째는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하고 있는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발표가 이 CPI 자료가 이제 큰 의미를 갖기가 힘들게 됐다 하는 점이 한 가지 면이고요. 네, 네, 네. 두 번째 면이 더 심각한 부분인데, 그러면 경제가 잘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네, 경제가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네. 그러면 지금 뭘 경제를 고치겠다는 거냐 하는 아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렇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정책, 뭐 무슨 DEI라든지 이러한 그 사회 정책이라든지 뭐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될 당시에 가장 그 큰 힘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었다고 우리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또 그것을 앞으로 고치겠다라고 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잘 잡히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인플레이션 그 어제와 오늘 어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결국 시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괜히 잘 있는 것을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문제점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수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이슈,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CPI, PPI보다는 이제 앞으로 3월, 4월에 나올 CPI, PPI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좋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는데, 더 잘 잡네? 또는 뭐 잘 해결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괜히 고요한 물에 돌을 던졌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숫자는 잘 마음속에 새겨두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오늘까지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3월, 4월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오늘의 그 발표가 어제와 오늘의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발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8%인데요. 연준의 목표치가 2%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그래도 여전히 좀 큰데 그래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연준의 목표치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이제 연간 수치예요. 예. 작년 동기 대비 올라간 수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네. 지난 12개월간에 매달 올랐던 그 퍼센테이지를 합친 숫자입니다. 예.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작년 1월에 수치가 높았다. 그러면 이제 이번 2월에 들어올 때는 작년 1월께 탈락을 하죠. 네. 그 순서들을 밀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금년 2월께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 2월께 0.2%가 올랐는데 작년 1월에 올랐던 게 0.4%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0.2%포인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는 숫자는 굉장히 물가가 안정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높건 낮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변동폭이 큰 차이가 없이 12개월간이 지나갈 때는 훨씬 더 의미가 커요. 그런데 지금처럼 월별 그 변동폭이 많이 있을 때는 어느 날, 어느 달에 굉장히 높았던 달이 빠지는 게 되면 갑자기 줄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지난 12개월 전이 너무 낮았던 게 빠지고 이번 2월께 들어가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 변동폭이 높을 때는 그거보다는 뭘 보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냐면요. 지난 2월에 실제로 한 달 동안 얼마 올랐느냐. 우리 지난 2월, 한 달 전에 얼마 올랐느냐를 보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월 달에 얼마 올랐냐면 0.2%가 올랐어요. 예. 0.2%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0.2로 계속 오른다 매달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간 지난 1년치의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지난 1월에 비해서 2월의 물가 상승폭이 한 달치가 올라가는 게 내려갔다 그러면 그게 더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1월보다는 2월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는 물가 상승폭이 월별로 계산할 때는 더 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연준의 예상치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2월과 3월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세로 인해서. 예. 그래서 만약에 3월이 갑자기 0.5가 오른다, 0.6이 오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2월에 0.2%가 올랐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1년치로 보면 2.8이지만 한 달치로 보면 0.2였다. 그럼 0.2를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똑같이 오른다고 치면은 2.4면은 연준의 목표하는 2%에 많이 근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행정부가 바뀌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행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 예. 경제 정책이 너무 큰 변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2월에 0.2가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12개월간도 0.2%씩 매달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 또 하락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뭐 대규모로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수치는 드러나질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해고 숫자에는 연방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9월까지 월급을 받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어제자로 현재 연방에서 해고된 직원이 26만 명인가로 지금 집계가 나왔는데 네. 그 26만 명 중에 한 3분의 2 정도의 직원들은
금년도 9월까지 월급을 받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미리 차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은 이제 계속 고용 상태에 잡혀요. 그 매달 월급이 나가니까. 네.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실업수당 청구권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하는 점을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많이 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되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가 나올 게 어느 분야냐면은 네. 연방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나 그 다음에 그 non-profit들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제공하는 그 사회 보장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이제 급격하다는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리 많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연방 사업이라든지 연방 그 사회 보장 정책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깎이면서 여기에 관계된 민간 기업들이 지금 해고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연방 공무원처럼 뭐 금년 9월까지 월급을 주겠다 이런 패키지들이 없겠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없죠. 이제 이것들이 이 숫자가 나타날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것이 또 관건인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업수당 청구를 해보시면은요 그게 딱 오늘 실업 통고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날 청구가 되지 않아요. 그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해야 될 작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해고가 된 이후에 한 2, 3주 정도부터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차가 좀 있다 하는 점에서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올 가을 정도 가면은 이 실업자 수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것도 모르는 게요. 이것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지금 아무것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건 뭐죠? 실업자 연방 공무원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그러면서 정부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 그러면서 관세를 하면은 미국의 공장들을 많이 해외 기업들이 짓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더 많은 민간 고용이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미국이 아주 그 고용이 잘 되는 사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네. 어느 게 맞을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저희가 이제 금년 9월쯤이면은 아주 난리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벌써 뭐 몇 군데 이제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 뭐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 짓는 걸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난다 그러면은 정말로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긴 있죠. 그래서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현재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잠재적으로 실업자지만 실업자가 아닌 걸로 돼 있는 연방 공무원들의 숫자는 그 신규 실업 청구권에 곧 반영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 이 느낌적인 느낌에 의하면은 조금 네거티브한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네거티브한 게 아니고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러면 판단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 판단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이제 특히 그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불안에 밀려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저러면 되겠느냐라고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트럼프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또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뭘까? 이런 것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할 때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차이가 많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불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이렇게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야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많은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다른 측면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는 얘기를 그런 좀 균형 감각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